사실 저희는 항상 윤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윤리적인 것은 뭔가 이렇게 도덕적인 거고, 이렇게 현실을 넘어서거나 현실에 미달하는 이런 가치를 쫓는 이념적 태도라고 생각하고, 현실이라고 하면 이게 윤리를 또 넘어선 세계이거나 윤리에 미달되는 매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쟁취하고자 하는 이런 방법론으로서 현실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상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리와 현실은 항상 이렇게 대립적인 긴장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옛날 글들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면서 이렇게 한 재작년부터 이렇게 하게 된 고민인데, 옛날 분들은 이 윤리와 현실을 저희 현대인들과 달리 좀 이렇게 대립적인 긴장 관계로 사고하지 않고 좀 상호 보완적인 균형 관계로 사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고가 물론 주류적이진 않아요. 소수적인 이런 흐름이라 하더라도 매우 현재적으로도 의미심장한 이런 성찰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윤리와 현실이라는 문제로 제가 나름 옛날 자료들을 다 엮어가지고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 논문의 초록을 한번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모임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단 보시면요. 요 목적이라는 영역에서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이게 윤리적인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현실적인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윤리적 방법을 모색할 것이냐, 현실적 방법을 모색할 것이냐로 이렇게 네 차원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그래서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인문적이고 좀 평화적인 가치와 방법을 추구할 것이냐, 무의적이고 군사적 가치와 방법을 추구할 것이냐, 공통의 어떤 타자와 공존 가능한 공통의 비전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정치, 경제, 군사 영역에서 승자 독식의 권력을 다툴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는 이렇게 대립적으로 사고하는 게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이런 사고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했던 이런 중세 동아시아 이런 유교 문명권의 그 사상적인 지평 안에서는 이 아무래도 이런 정치와 종교, 권력과 도덕이 원리적으로 연계되고 통일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도 정치의 이런 이상이, 오늘 왕도 정치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할 텐데요. 이 왕도 정치의 이상이 요 그 반대편의 강권과 무의, 권모와 패도 정치라는 타자를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좀 제가 이렇게 좀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윤리적인 이상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인 이런 정치라는 타자가 전제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상태다. 다시 말해,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이게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할 때 그 개념이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라는 개념으로 이념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맹자가 한 말인데요. 이력 가인자는 패, 이덕 행인자는 왕. 요게 동아시아 2000년 넘는 역사에서 왕도와 패도를 구분하는 가장 시초가 되는 이양 대립적인 논리 구조의 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힘으로써 인을 빌리는 거예요. 빌릴 가짜. 자기 폭력을 통해 가지고 마치 윤리적인 것인 양 이렇게 겉으로 제스처만 취하는 거죠. 실제로는 폭력적인 이런 행동에 불과해. 그런 것을 패도라 하고 덕으로서 인을 실천하는 것. 덕으로서 인을 실천하는 것을 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이런 정치의 이상이 왕도이고 어떤 현실적인 폭력, 무력을 이용해서 뭔가 자신이 원하는 이런 의지를 이 현실 세계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거를 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패도와 왕도가 대립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일단 저희 그 모임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맹자가 얘기한 부분.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힘으로써 인을 빌리는 것은 패도이니 패도는 반드시 큰 나라를 가져야 한다.
덕으로 소인을 행하는 자는 왕도이니 왕도는 큰 나라를 갖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탕왕은 사방 70리의 땅으로 왕도 정치를 행하였고 문왕은 사방 100리의 땅으로 왕도 정치를 행하였다. 힘으로써 타인을 복종시킨다면 타인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넉넉지 못해 복종하는 것이다. 덕으로 타인을 복종시킨다면 내심 마음이 기뻐 복종하는 것이니 70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다. 이 부분까지가 맹자의 공손추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번역한 겁니다. 이게 지금 봐도 이렇게 윤리학 교과서에 실릴 만한 가장 정론에 해당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들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힘으로 타인을 복종시키면 타인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힘이 넉넉지 못해서 복종하는 거죠. 하지만 그 상대가 나중에 늙거나 노쇠하거나 힘이 조금이라도 딸리면 언제라도 뒤에서 칼을 꽂고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뺏으려고 하겠죠. 그게 힘으로 타인을 복종시키는 것의 한계랄까? 반면에 덕으로 타인을 복종시키면 내심 마음이 기뻐해서 복종하는 거니까 일종의 자발적 복종, 자발적 내면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똑똑하고 현명한 정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은 단순히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현실의 영역에서도 뭔가 상대를 더 장기 지속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이런 방법론으로서 덕을 이용한 인의 정치, 인정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 맹자를 통해서 최초로 사고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국과 대국의 문제도 여기에 결부되어 있어요. 우리가 패권국가라는 말을 쓰잖아요. 패권국가는 대부분 대국입니다. 큰 나라. 예전에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패권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 힘으로 타인을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덕으로 타인을 복종시키고자 하는 이런 어떤 태도는 이 노자의 소국가민이라는 개념으로 이게 또 정리가 돼 있어요. 구국강병이냐 소국가민이냐. 구국강병은 패권의, 패도의 정치적인 어떤 이상이라면 소국가민은 어떤 덕을 이용한 윤리적 인의 정치의 어떤 윤리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소국가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민이라는 단어 보시면 적을 과, 소국과민, 나라가 조그맣고 백성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딱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국과민과 부국강병의 성격이 대한민국은 섞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서울 집중적이잖아요. 소국과민은 서울 중심이 아니라 로컬, 지방으로 다양한 힘들이 분산되어 있는 게 소국과민의 어떤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개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로빈 덤바라고 영국의 인류학자, 진화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로빈 덤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어떤 안정적인 인간관계의 숫자를 가장 뭔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립한 사람입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절친은 최대 5명 이내이고 친한 친구는 최대 15명 이내이고 좋은 친구는 최대 50명 이내이고 그냥 우리가 서로 얼굴과 이름을 알고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숫자는 최대 150명 이내라고 나름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진화 인류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정한 바가 있죠. 근데 이게 그럴싸한 게 150명을 넘는 사람들과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뭐 인스타나 요즘 뭐 SNS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대지만 거기서 연결되어 있는 관계는 매우 허망하고 덧없는 관계거든요. 실제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서로와 차라도 한 잔 마시고 밥이라도 먹으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안정적 인간관계는 최대 150명이다. 물론 그 안에서도 좋은 친구냐, 친한 친구냐, 진짜 베프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점점 더 쪼그라들겠지만 최대 150명 정도는 안정적으로 마을 안에서 소규모의 대면적인 지방에서의 로컬에서의 소극과민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게 로빈 덤바는 이렇게 사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의 정치와 덕의 정치, 이런 왕도와 패도의 관계가 이렇게 대립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 있다라는 사고를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부터. 이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가장 이른 시기의 문학비평서인 문심조룡에서는 문과 무의 기술은 좌우로 서로 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극곡은 독서에 독실했기에 청거되어 원수가 될 수 있었으니 어찌 문을 좋아한다고 무를 단련하지 않았겠는가. 손무의 병경, 손자병법은 그 문장이 주옥 같으니 어찌 무에 익숙하다고 문에 밟지 않았겠는가. 여기까지만 보시면 문학비평서인 문심조룡에서 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문학비평서면 문학만 중시할 것 같잖아요. 현대 지식인들은, 문인들은 군사적인 거, 폭력적인 거, 어떤 힘쓰는 거, 뭔가 전쟁과 밀리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뭔가 이렇게 의심하거든요. 근데 이미 고대 이제 문학비평서에서는 무학에 대해서도 균형적인 이런 사고를 했다라는 거. 사서삼경이라는 7권의 책이 유학의, 문학의 가장 중요한 이런 경전이라면 무학의 경전이 무경칠서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의 경전인 사서삼경, 무학의 경전인 무경칠서. 이렇게 7권의 책으로 짝을 딱딱 지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사고를 했다라는 거죠. 예, 읽어주세요. 무경칠서 중 가장 근세의 무학비평서를 할 수 있는 당태종 2위 공문대에서는 유저들은 흔히 말하기를 관중은 태자의 신하에 불과하다고 하오. 그들은 관중의 병법이 본디 왕자의 제도에서 근본했음을 모르고 있어 라 하였다. 전자에서 문과 무 간에 긴밀한 상관성이 명시되어 있다면 후자에서는 태도가 실은 왕도에서 유래되었음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문학의 나이브함으로 종종 오인되는 전자의 문학서에서는 오히려 무와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태도의 곤모술수로 종종 오인되는 후자의 무학서에서는 오히려 왕도와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네, 공부만 하고 책만 읽은 사람들은 뭔가 문약하다라고 흔히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너무 윤리적이다 보니까 사람이 현실을 몰라,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세상 물정을 몰라, 그렇게 나이브하다라고 항상 비판당하거든요. 근데 문약의 나이브함은 오히려 현실, 폭력, 힘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문학이라는 것이 존재 가능하고 태도의 겉모술수로 오해되는 이런 무학서는 오히려 왕도와의 이른바 윤리적인 어떤 이상 정치와의 관련성이 항상 이렇게 전제되어서 사고된다는 점에서 이 양쪽의 관계가 균형적이고 통일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이렇게 좀 재미있어서 사상적으로 우리로 치면 이렇게 너무 윤리적인 사람들일수록 비현실적이다라는 오해를 받고 현실적인 사람들은 비윤리적이다라는 오해를 받는데 그거는 표면상의 경우이고 실제 더 깊이 들어가면 제대로 윤리적인 사람은 현실에 대해서 뭔가 나몰라라 하거나 이렇게 좀 나이브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현실적인 사람들은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도 뭔가 깊이 고려하고 사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표면상으로만 윤리와 현실이 대립되는 거지 그 근저에서는 깊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옛날 사람들이 사고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흐름들이 이게 맹자와 순자로 맹자가 대립적으로 왕도와 패도를 인식했다면 순자는 왕도와 패도를 상부적인 것으로 인식하거든요. 순자라고 전국시대 사상가가 있습니다. 유가와 법가를 교량해주는 이런 사상가죠. 순자의 제자들이 나중에 다 진시황의 이런 책사가 되고 재상이 되지 않습니까? 한비자니, 이산이, 상황이니 이런 사람들이 다 순자 밑에서 나왔는데 법가 사상가들이. 그리고 이 흐름이 나중에 주자와 진량으로 또 연결돼요. 주자는 그 주입니다. 사서 집주,
이른바 유학의 성리학을 뭔가 집대성한 사람, 성리학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 주의 아닙니까? 이 주의는 맹자를 계승하고 있고요. 진양은 순자를 계승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주자가 왕도를 중시했다면 진양은 패도와의 동시적 병행을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주자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진양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왕도와 패도를 동시적으로 이렇게 뭔가 사고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주자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이거를 진양의 의리상행 왕패병용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리쌍행, 왕패병용. 이 개념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 이 의자는 이게 윤리의 영역이라면 이 리자는 이익의 영역, 현실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윤리와 현실은 대립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정의와 이익이 쌍행, 함께 작용하는 겁니다.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개념으로 사고되고 있다는 거고, 왕도, 육아적인 이상 정치와 현실적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패도 정치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병용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쌍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개념이 이게 원리적으로 매우 탁월하고 새롭다. 요즘 시대에 음미해도.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개념을 너무 좋아하는데, 관련해서 조금 저희 예전에 물레당 유튜브에서 그 한자를 레고 한자라는 코너를 이렇게 저희가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자를 파자해서 레고처럼 분해해가지고 다시 재조합해서 그 의미를 새롭게 뭔가 재구성해내서 이렇게 한자를 갖고 노는, 근데 이제 반응이 너무 없어서 폐지한 코너가 있는데 그 레고 한자적으로 한번 요 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요 을이라는 단어는요, 파자하면 양자에다가 나, 아자로 구분됩니다. 양, 나, 아. 요거는 양인데, 양고기 할 때, 양꼬치 할 때 양이거든요. 우리가 그 미학 시간에 공부했었던 이 아자는 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는 뜻이 아니라, 나라는 뜻은 나중에 불교가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이 나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를 이 한자에 새롭게 덧붙인 것이지, 원래 이 아자는 여기에 창과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창과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창이에요, 창. 의전용 창, 의뢰용 창, 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으로 찌르고 자르고 뭔가 벨 수 있는 그런 무기예요, 무기. 이 아자의 원래 그 글자 형태는 무기의 모습을, 창의 모습을 상영한 겁니다. 다시 말해 창으로 양을 자르는 게 의예요. 무슨 말이냐? 정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의. 정의는 무엇이냐? 양을 칼로 자르는데 어떻게 자르다? 바르게. 바르게 자르는 거예요. 바르게, 공정하게 잘라서 공정하게 배분해서 나눠 먹는 게 정의입니다. 정의는 뭔가 이렇게 정치적이고 이렇게 관념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양고기의 공정한 분배, 경제적인 공정한 분배를 정의라고 이 한자를 회의자적으로 파자해서 풀이할 수가 있고, 리라는 단어도 이거를 구분하면, 파자하면 벼화자에 이게 칼 도자의 모양을 이렇게 다르게 그린 거거든요. 칼 도자예요. 칼로 벼를 자르는 겁니다. 칼로 쌀을 베어서 어떻게 베어? 공정하게. 공정하게 베는 게 공리죠. 다시 말해, 이익도 무조건 사적인 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공정한 이익도 있고, 의리라는 것도 정의로운 의리라는 것은 사회경제적 분배로서의 의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관련해서 평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화. 평화도 똑같아요. 이 화자, 파자하면 벼화자의 입구자가 되는데 입에 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평하게.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분배가 공평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평화라고 옛날 사람들이 회의자적으로 사고했다라는 겁니다. 이 글자의 원래 의미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후대에
글자를 가져다가 회의자라고 알죠? 뜻과 뜻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글자. 그런 식으로 새롭게 자의적으로 이 뜻을 풀이하면서 이런 식의 의미들이 형성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의리쌍행의 이 쌍자도 재밌는데, 쌍이라는 단어. 아시다시피 요게 새 추자잖아요. 새의 모습을 상영한 글자입니다. 새가 한 마리 있는데 밑에 이게 손 숫자의 모습을 변형한 거거든요. 이게 손우. 다시 말해 요거는 새 한 마리 척의 의미예요. 새 한 마리 척. 외짝척. 요 새가 위에 두 마리가 있어요. 손으로 새 두 마리를 잡으면 쌍생아, 쌍둥이 할 때 그 쌍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죠? 한 쌍자. 새가 세 마리가 있습니다. 새가 세 마리 있다라는 거는 떼지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새 떼지어 모여 있을 잡. 다시 말해 요 한자, 새 추자에서 이 새 한 마리 척자가 나오고 한 쌍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새 떼지어 모일 잡자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한자들이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레고 블록 쌓듯이. 응?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의리쌍행 왕패병용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리와 이익, 왕도와 패도, 윤리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어떻게 상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느냐. 요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랑 좀 이렇게 연결될까를 고민해 보면 이게 가령 우리가 어떤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열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비윤리적인, 너무 현실적인 이런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또 경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저차원적인 사고인 것 같고 선한 의지만으로는 세상이 나아지지 않거든요. 선한 의지를 뭔가 이렇게 현실에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적 수단들에 대한 고려들, 현실적 수단들에 대한 고려들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 윤리와 현실을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윤리와 현실은 요게 목적이고 요게 수단이다. 그래서 윤리와 현실을 어떤 이런 대립시켜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가치라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현실적 수단에 대한 고려로서 서로를 상보적으로 균형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면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 정치나 우리의 어떤 인생의 처세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느 한쪽에 이렇게 몰빵하지 않고 보통 이제 어느 한쪽에 항상 편향되거든요, 저희는. 윤리적인 것에 실망하면 현실로 지나치게 경사되고, 현실적인 것에 지나치게 냉소하면 너무 윤리와 도덕의 세계에 또 지나치게 편향되고, 이 양쪽을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 곳에만 쏠리지 않고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이런 통합적인, 유기적인 이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난 시간에 마련했던 자료인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뭔가 관심 없는 주제에 혼자 이렇게 열을 올린 것 같아서 좀 민망한데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선생님, 안연을 두고 말씀하시다. 써주면 행하고 버리면 감출 수 있는 자는 오직 나와 너뿐일터. 자로가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삼군을 통솔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실는지요? 선생님 말씀하시다. 맨손으로 범을 때려잡고 맨발로 강을 달려 건너며 죽어도 뉘우치지 않는 자와는 내 함께 하지 않으리라. 반드시 일에 임하여 두려워하고 꾀를 잘 내어 이를 성취하는 자와 함께 하리라. 네, 이 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요게 사자성어입니다. 보시면 이 부분 용지 즉행 사지 즉장 용이 쓸 용자입니다. 내가 쓰여지면 내 능력을 행하고 내가 등용되면 누가 나를 써주면 내 능력을 행해 실천해 사지 버릴 사자죠. 내가 버려지면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 재능을 숨기고 뭔가 제야에 응거한다는 뜻이에요. 장자가 숨길 장.
그 도광양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인데 예전에 80년대 그 덩샤오핑의 외교 방침이 이 도광양해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뉴스나 신문에서 지겹도록 들었던 사자성어 아닙니까? 근데 이 도광양해는 원래 유비로부터 나온 곳에 삼국지의 유비. 유비가 조조의 식객으로 있을 때 조조가 막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못난 찌질한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조조를 속이죠. 자기의 재능을 감추고 자기의 몸을 낮추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겁쟁이 같은 이런 못난이인지를 일부러 연기함으로써 막 천둥치니까 막 갑자기 막 벌벌 떠는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조가 애가 쫄보고 겁쟁이라 내가 뭐 굳이 죽일 필요가 없겠네 하면서 살려주잖아. 그게 이제 화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국지에서 유비가 자신의 어떤 재주와 능력을 감추고 이렇게 뭔가 음지에서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 장면이 일종의 도광양해의 어떤 기원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도광양해가 바로 이 사지즉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재밌냐? 제가 여기에 용지즉행과 노장을 대립시키고 있는데 노장 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노자나 장자의 어떤 기본 태도는 누가 나를 써준다고 해도 내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게 바로 장자적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자는 일종의 예전에 디오니소스처럼 뭔가 아폴론과 달리 뭔가 자신의 이 정치 현실 세계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액션을 취해가지고 어떤 일을 내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른바 자연에 묻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지즉행의 반대편에는 노장적인 이런 은둔의 태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사지즉장의 반대편에는 법가적 태도가 있습니다. 사지즉장은 이게 공자가 얘기한 사지즉장은 내 재주를 아무도 써주지 않으면 숨긴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법가의 사상가들은 나를 써주지 않아도 내가 등용되지 않아도 이 세상에 내 재능을 펼치겠다. 이러한 어떤 욕망과 의지로 활활 타오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자의 이 태도는 어떤 면에서는 노장과 대립되고 어떤 면에서는 법가와 대립된다는 점에서 노장적인 것과 법가적인 것의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육아적인 일종의 스탠스, 이게 바로 이 공자의 이 문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어느 상황에서나 자신의 재능을 숨기는 것도 지나치고 어느 상황에서나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도 지나친 것 같아. 상황에 따라 나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은폐시킬 수도 있는 게 가장 균형적인 공자의 시중의 태도. 시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공자는 기본적으로 때에 딱 들어맞는 태도를 중시하잖아요. 시중.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은 없습니다. 무가, 무불가. 공자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무가, 무불가. 가한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없고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도 없어. 무적이야, 무막이야. 이것도 예전에 저희 모임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적이고 결코 하면 안 되는 게 막입니다. 공자는 무적이야, 무막이야.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없고 결코 하면 안 되는 것도 없어. 의지여비라. 의에, 정의에 입각해서 윤리적인 것에 입각해서 그것을 견주어서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야. 무조건 하는 거나 무조건 안 하는 건 없어. 무조건 가능한 것도 무조건 불가능한 것도 없어. 때에 딱 맞춰서 사는 적정한 어떤 삶에 이런 포지션을 매우 중시했었죠. 그런 점에서 요 구절이 저는 이렇게 그러한 공자의 태도를 압축하고 있는 이런 좋은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지즉행, 사지즉장. 그리고 이어지는 자행삼군 즉 수여이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자로가 이렇게 3군을 통솔한다면 누구랑 하게 하냐고 하면서 당연히 자기가 무과적인 이런 공자의 호위무사이고 이게 건달 양아치 출신이지만 이런 장수로서의 이런 재주가 출중한 게 바로 자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를 염두에 둘 거라고 생각하면서 던진 질문이에요. 공자는 항상 상대의 질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대답을 합니다. 상황적인 진리랄까?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케바케로 대답을 해줘요. 어떤 이런 아이러니가 넘치고 1대1의 대면적 관계에서 진리라는 게 항상 유동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 부분 한자 보시면 포호빙하. 호. 이 포자가 이 폭력적이다 할 때 폭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폭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포라고 읽어야 됩니다. 맨손으로 칠 포자입니다. 폭력적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맨손으로 치는 게 포예요.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맨발로 강을 건널 정도의 대단한 무공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죽어도 무해자. 죽어도 후회하지 않아.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은 추진하고 과감하게 액션을 취할 뿐이야. 사이무해자. 이게 상남자 자로죠. 상남자 자로의 모습을 공자가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하고는 불려야 함께하지 않겠다. 바로 자로를 면전에 두고 자로 너 같은 놈하고는 난 함께하지 않겠어. 내가 3군을 통솔할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는 육체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이 부분, 이것도 사자성어인데요. 임사이구, 일에 임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어떤 일을 행할 때 삼가 두려워할 줄 아는 상태를 임사이구라고 합니다. 임사이구, 두려워할 구자. 그리고 호모이성, 호모이성, 호, 좋아할 호자, 모이할 모자죠. 꾀를 내는 게 모자예요. 꾀를 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 영리하게 일을 성과를 내는 사람. 그러니까 신체적 능력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두렵고 잔혹하고 힘든 일이 많은지에 대해서 삼각 경계할 줄 알고 뭔가 머리를 영리하게 써가지고 똑똑하게 성과를 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3군을 통솔하는데 함께할 만한 사람이다. 이것도 아주 균형 잡힌 멋진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선의만 가득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과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더 멋진 것 같아요. 선의만 가득하고 오히려 선의가 이렇게 지옥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의지와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호모이성, 호모이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일에 어떤 이런 효능감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혼자 육체적인 힘만 세고 겁이 없고 두려움 없이 이렇게 그냥 일당백으로 혼자 이렇게 잘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시 말해 삼감과 지혜의 경비라고 제가 써놨는데 삼감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것이죠. 지혜는 도덕적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는 능력이에요. 이 지혜로울 지자는 이른바 여기서 얘기하는 호모이성, 똑똑하게 머리를 써서 성과를 낼 줄 아는 능력을 가리켜요. 다시 말해 삼감과 지혜의 겸비, 임사이구 호모이성은 윤리적 능력, 바로 윤리적인 유능함, 요즘 말로 풀이하면 혹은 유능한 윤리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윤리적인 사람이 무능하고 유능한 사람은 비윤리적이다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두 가지를 겸비한 상태를 우리가 상상해야 된다. 윤리적 유능함, 유능한 윤리성. 이게 삼감과 지혜의 겸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